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첫째 날 일정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코펜하겐 원정 2대1 승리 과정에서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으며 기여했고요.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바이에른과의 첫 경기에 이어 튀르키예 클럽 갈라타사라이와의 홈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조별리그 광탈 위기에 놓였습니다. 맨유의 위기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죠.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패배에 이어 이번 챔피언스리그 홈 첫 경기 패배까지 이어지면서 에릭 텐하흐 감독의 경질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그리고 맨유의 문제는 무엇인지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2차전 첫째 날 경기 결과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클럽 우니온 베를린이 포르투갈 클럽 스포르팅 브라가와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고요. 레알 소시에다드는 잘츠부르크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맨유가 최대 이변의 희생양이었는데요. 갈라타사라이와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졌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코펜하겐 원정에서 또한 이변의 희생양이 될 뻔했으나 선제골을 내준 이후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스널도 고전했죠. 프랑스 클럽 랑스와의 원정 경기 2대1로 패배했고, 세비야는 PSV 에인트호벤과의 경기 2대2로 비겼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나폴리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했고요.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은 벤피카와의 홈 경기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이에른 뮌헨도 코펜하겐의 승리를 하면서 맨유전에 이어 두 경기 모두 한 골차의 신승이긴 하지만 2연승으로 조별리그 A조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갈라타사라이가 코펜하겐과의 첫 경기 2대2 무승부에 이어 맨유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1승 1무로 16강 진출에 유리한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코펜하겐 1무 1패, 그리고 맨유가 2패인데요. 우선 바이에른 뮌헨과 코펜하겐의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매체 토파스코어의 평점으로 보면 김민재 선수가 이날 선발 출전 선수 중에서 최고 평점,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출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토마스 밀러 선수와 더불어 공동 평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경기 후반 교체 자원들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질 수도 있는, 이기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코펜하겐이 사실은 한 수 아래의 팀으로 여겨졌는데 김민재 선수의 수비적인 기여라든지 또 빌드업 관여라든지 많은 면들에 있어서 좀 활약이 없었다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었어요.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문전 위험 지역도 막아내고 왼쪽 후방 지역, 왼쪽 측면 지역, 전방까지 올라가서 공격 가담, 전진 수비, 압박 수비 모든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많은 통계 매체에서 대부분 팀 내 최고급의 평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지표상의 활약이 있었어요. 일단 수비적인 면에 있어서는 클리어링 5회, 슈팅 블로킹 1회, 가로채기 3회, 태클 1회를 기록을 했고요. 거의 골키퍼와 같은 마지막 순간에 상대의 결정적인 기회를 막아냈던 태클도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지상볼 경합은 2차례밖에 없었지만 한 차례 승리를 했고요. 공중볼 경합은 7번 중에 5번이나 승리를 했습니다. 볼터치 115회로 경기 관여도가 높았는데요. 99회의 패스를 시도해서 91회 성공하는 무려 92%의 높은 패스 성공률, 그리고 한 차례 키패스까지 기록했고, 이날 경기 전환 패스를 많이 시도했는데 12번의 롱 패스를 시도한 가운데 8번이나 성공할 정도로 경기 조율 능력, 후방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초반부터 코펜하겐이 높은 라인의 바이에른 뮌헨의 배후 공간을 위협하는 역습 축구를 잘 보여줬는데요. 전반 4분 만에 코펜하겐이 후방 라인에서 깊숙하게 넘겨줬던 롱패스를 엘 유누시가 침투하면서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갔지만 김민재 선수가 끝까지 가서 좀 괴롭혀줬고 슈팅까지 나오긴 했지만 울라히의 정면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김민재 선수가 슈팅 정확성을 좀 방해하는 그런 커버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전반 24분에도 코펜하겐이 후방 지역에서 과감한 전진 소르 패스를 통해서 높은 라인에 공격적인 경기를 한 바이에른의 최후방 수비 뒷공간을 노렸는데요. 이 패스 시도 역시 김민재 선수가 한 발 앞서 움직이면서 차단하는 좋은 수비를 보여줬어요. 전반 26분에는 우파메카노가 뒤를 잘 커버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김민재 우파메카노의 센터백 커버 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을 투엘 감독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장면에서는 헤딩 경합을 김민재 선수가 하면서 전진했고 그때 뒷공간을 우파메카노가 커버해주면서 지난 라이프치히전 때의 실점처럼 둘 다 올라가서 뒷공간을 내주는 그런 문제를 노출하지 않는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 45분에 김민재 선수의 기점 패스를 통해서 전반전에 가장 좋았던 바이에른 뮌헨의 슈팅 장면이 있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으로서 이제 왼쪽 후방에 있었는데 오른쪽 풀백인 마즈라이 쪽으로 길게 전환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 패스를 받은 마즈라이가 오른쪽 공격수로 출전한 르로이 사네 선수에게 전진 패스를 줬습니다. 사네 선수가 개인 돌파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무산이 됐고 전반전은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도 양팀 모두 한 차례씩 기회를 주고받으면서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어요.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코펜하겐의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은 곤살베스의 패스나 침투나 움직임들이 굉장히 날카로웠는데요. 52분 곤살베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전진 패스를 줬을 때 아추리가 이 공을 받아서 문전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우파메카노가 뚫렸으나 김민재 선수가 그 뒤를 커버해 들어오면서 차단하는 호수비를 펼쳐 보였습니다. 결국 65분에 바이에른 뮌헨이 선제골을 내주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는 지난 주말 경기 김민재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 마테우스가 지적하고 불안 요소라고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드가 두 센터백을 너무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풀백들이 너무 수비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그 장면이 또 드러났어요. 중앙 지역에서 곤살베스가 또 한 번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줄 때 키미 혼자 두 센터백 앞에 있다 보니까 양옆에 4-1-4-1 포메이션에 가깝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4-1-4-1에서의 포백도 실질적으로는 투 센터백에 가깝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많죠. 이 장면도 쉽게 이 전진 패스로 센터백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야기가 됐고 이 가운데 이 곤살베스의 패스를 받은 엘 유누시가 중앙 지역에서 마즈라이의 뒷공간, 풀백 뒷공간으로 패스를 연결하면서 위기 상황이 나왔어요. 말씀드리는 대로 TB의 양옆 그리고 풀백의 뒷공간 이쪽으로 패스를 찔러 넣을 경우에는 센터백들이 나가서 커버해주고 벌려서 커버해주고 이러다 보면 센터백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체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이 옐 유누시의 패스를 받은 클라의 손이 운전해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을 김민재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골키퍼처럼 위험한 상태에서 퍼트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흘러나온 공을 레라게르 선수가 재차 슈팅으로 연결한 게 수비를 맞고 굴절되어 튀어오르면서 골문 구석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코펜하겐이 선제골을 넣었죠. 이 상황은 사실 김민재 선수도 어쩔 수 없었고 우파메카노도 몸을 던져봤지만 커버하기 어려웠던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이 통과되도록 만든 수비형 미드필드 내지 풀백의 뒷공간 커버 문제 이 부분들이 문제지 센터백의 문제냐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이 선제골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이 개인 능력을 통해서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67분에 자말 무시알라가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부근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두 명의 코펜하겐 수비를 개인 능력으로 흔들어 놓고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게 골문 구석으로 날아가면서 동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코펜하겐이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73분 또 한 번 곤살베스가 문전 왼쪽을 파고들다가 공이 흘렀고 흐른 공을 엘 유누시가 슈팅한 것이 다행히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실점 이후 또 체력이 떨어졌던 후반전 중반 이후에는 솔직히 김민재 선수가 흔들리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투혼을 발휘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77분 투헬 감독이 사네와 라이머를 빼고 마티스텔과 토마스 밀러를 투입하면서 힘과 노련미를 갖고 있는 공격수들을 배치했고요. 78분에는 무시알라를 빼고 고레츠카를 투입하면서 역시 피지컬 좋은 선수를 통해서 문전의 숫자를 늘려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3분 바이에른 뮌헨도 롱볼 공격을 전개했고 케인 선수가 헤더 패스로 흘려준 것을 토마스 밀러가 이어받으면서 뒷공간에서 공을 확보했고 수비를 몰아놓은 가운데 본인 쪽에 수비가 몰리니까 왼쪽 전방으로 침투해왔던 마티스텔에게 공을 뚝 밀어주고 텔이 가볍게 강력하게 때려 넣으면서 교체 출전한 두 선수가 합작골을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2대1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코펜하겐도 이번 경기 날카로운 역습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5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넘어온 컵백을 마지막 순간에 이제 코펜하겐 공격수가 잡고 슈팅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딱 주저앉아갖고 흔들리지 않고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걷어내기까지 했고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2대1 승리를 지켜내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에 경기를 치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극복에 실패를 했는데요. 선제골을 넣고도 안방에서 갈라타사라이의 뒤집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이 패배, 최근 맨유의 경기력을 보면 이해할 만한 부분인데요. 토트넘전 0대2 패배도 있었고 아스널전 1대3 완패도 있었고 브라이튼과의 홈경기 3대1 패배도 있었는데 그에 이어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까지 내리 연패의 늪에 빠졌었잖아요.
그러다가 번리전 1대0 승리,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카라바오컵 3대0 승리로 반등하는 듯 했지만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 홈 0대1 패배에 이어 이번 갈라타사라이전 3대2 패배까지 올 시즌에 벌써 홈에서만 3번의 패배를 당했고 또 홈에서 2연패를 지금 당하고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는 전반 17분 만에 레시포드가 오른쪽 측면을 빠르게 파고들어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호일룬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어오면서 헤더 슈팅을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특히 이날 경기는 호일룬의 경기력이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의 문제가 컸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면서 장기 결장하게 된 가운데 여전히 풀백 뒷공간의 문제라든지 또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카세미르의 불안정한 경기력들이 노출이 됐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토트넘 출신으로 갈라타사라이에 완전 이적한 센터백 다빈손 산체스가 무려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거예요. 전반 23분에 산체스가 후방 지역에서 길게 롱패스 연결한 것이 맨유 수비의 배후 공간으로 이어졌고 맨유 출신이자 또 팰리스에서도 활약했던 윌프리드 자하가 지금 갈라타사라이에서 뛰고 있는데요. 갈라타사라이가 디오고 달롯과 경합하는 과정 속에 힘으로 버텨내면서 하프 발리 슈팅을 때렸고 이게 또 굴절되고 땅에 바운드 되면서 오나나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슈팅이 되면서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1진1퇴 공방전이 양팀 모두 이어지다가 후반전 들어서 다시 라스무스 호일룬이 자신의 미칠 듯한 속도를 활용한 골을 넣었는데요. 갈라타사라이의 백패스를 본인이 차단한 이후 자기 진영부터 상대 문전까지 혼자 치고 들어가서 골키퍼의 타이밍까지 빼앗는 마무리 슈팅으로 2대1 맨유가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곧바로 71분에 갈라타사라이가 스로잉 공격을 통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 스로인을 받은 이카르디가 오른쪽으로 피딩해준 것을 일마스가 이어받아서 측면 돌파를 해줬고요. 컷백 내준 것 아크튀르콜루 선수가 문전에서 반대쪽으로 꺾어 때리는 날카로운 슈팅을 통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 연계 과정에서 측면 돌파도 문전 컷백도 막지 못했고 침투한 아크튀르콜루 선수를 완전히 프리하게 내줬던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수비까지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 77분에는 집요한 후방 빌드업 시도, 게다가 발밑이 좋다고 했던 오나나 골키퍼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나나 골키퍼가 카세미르에게 공을 준다는 것이 앞서 이제 교체로 들어왔던 발빠른 노련한 벨기에 공격수 메르텐스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실수를 하게 됐는데요. 1차적으로 이카르디의 압박도 전방에서 좋았고 그 뒤에서 메르텐스의 움직임도 좋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측면으로 공을 빼거나 롱패스를 연결해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어야 하는데 굳이 카세미르에게 공을 주려고 하다가 카세미르 앞쪽으로 잘라 들어온 메르텐스에게 공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 위험한 상황을 커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고 한 장이 있던 카세미르가 백태클로 메르텐스를 저지하면서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했고 페널티킥까지 허용하게 됐는데요. 다행히도 78분 키커로 나선 이카르디의 페널티킥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실점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카르디가 81분에 산체스의 헤더 패스를 받아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이후 오나나와의 1대1 상황에서 침착한 로빙 슈팅을 연결하면서 자신의 페널티킥 대축을 만회하는 3대2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면은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던 것처럼 노린 패스는 아니었지만 길게 넘어온 맨유의 롱볼을 강력한 헤더 커트로 막아내는 과정이 이카르디에게까지도 연결되는 정말 대포알 같은 헤더 패스가 되면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 골을 갈라타사라이가 끝까지 지키면서 맨유의 충격적인 패배를 안기면서 16강 진출의 희망을 살리는 승점을 얻었습니다. 역시 별들의 전쟁답게 챔피언스리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명승부 또 이변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조별리그 2차전 2일차에는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현재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때문에 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 빅매치가 10월 5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합니다. 먼저 1시 45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페예노르트, 안트워프와 샤흐타르의 경기로 2차전 2일차 경기가 시작되고요. 도르트문트와 밀란의 경기, 라이프치히와 맨시티의 경기, 셀틱과 라치오의 경기 등도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없지만 셀틱에는 오형규 선수와 양현준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라치오와의 홈경기 준비하고 있고요. 황인범 선수 역시 츠르베나 즈베지다와 영보이스의 경기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2차전 2일차 경기에서는 한국 선수들 또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지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한준TV에서 챔피언스리그 최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